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40 인문학을 만나라입니다. 40 인문학을 만나라는 그동안 대중들에게 인문학을 쉽게 소개하는 데 힘써왔던 저자 최효찬이 이번에는 40에 초점을 맞추고 40대들이 쉽고 즐겁고 편안하게 인문고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쓴 안내서입니다. 1년을 계절별로 나누고 계절에 따라 읽어야 할 책을 문학, 철학, 역사, 근대 교양서로 세분한 뒤 해당 계절에 맞는 인문고전을 1년 52주로 나누어 칼럼을 통해 소개합니다. 문사철 독서법이라는 체계적인 독서법으로 인문고전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봅니다. 한 주에 한 권 문사철 독서법을 전하는 책이죠. 40 인문학을 만나라의 저자, 자녀경영연구소 소장 최효찬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문사철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겠는데요. 문사철 독서법이란 어떤 독서법인가요? 우리가 밥도 어떻게 보면 막 편식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책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게 되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예. 근데 좋아하는 책 혹은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는 책은 굳이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고, 오히려 자기의 신념이나 주의 주장을 막 그냥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은 자기가 보고 싶지 않는 책, 또는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책, 그런 책들을 먼저 많이 좀 읽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편식을 드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때 독자들한테 어떤 독서에 대한 내비게이션 뭐 그런 걸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해 줄까 생각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청나라 시대 때 뭐 화가이면서 학자인 그런 장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유목령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정민 선생이 내가 사랑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때 사계절 독서법이 언뜻 확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예. 그래서 봄에는 문학을 읽고 예. 여름에는 역사책을 읽고 가을과 겨울에는 제자백과와 경서 중심으로 이렇게 철학책을 읽어라.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사철 철학 이렇게 예. 문사철철로 구성되는 이제 그런 독서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사철 독서법을 잘만 응용하면 예. 사계절별로 이렇게 예. 할 수 있겠구나. 예, 예. 그런데 이제 가을에는 주로 이제 제자백과를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장조는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 뭐 제자백과를 읽기는 너무 시대적으로 또 구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백과를 드러내고 물론 이제 제자백과도 포함을 하면은 뭐 상관없죠. 그게 이제 근현대 교양서를 넣어서 문사 교철 이렇게 하면 예. 사계절별로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편식하지 않고 어떤 독서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문사철 독서법 1년 52주 그렇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40 인문학을 만나라 이 제목 위에 네. 한 주에 한 권 이제 문사철 독서법이라고 돼 있고요. 네. 한 주에 한 권씩 네. 인문학을 만난다는 그 컨셉이 좀 특이한데요. 네. 사람들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뭐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싶을 때 읽는 거지 뭐 강제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예.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책을 예. 몇 권 못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대부분 뭐 자기 개발서 뭐 또는 업무와 관련된 책 이렇게만 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막 많은 위안을 주고 또는 삶의 용기를 주고 이런 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학 관련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역사, 특히 문학 역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박경리 선생의 토지 같은 걸 한번 그 장편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 막 그 등장인물만 해도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간 시대를 다시 또 떠올려 보게 되고요. 그러면 100년 전 지금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고난의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막 지금 우리 시대가 막 고난의 시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때 이제 토지를 한번 탁 읽어보면
지금이 결코 고난의 시대가 아니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예, 예. 힘들게 살아간 선인들이 있었구나. 일제시대 때는 특히 더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예를 들어서 토지나 조중래 선생의 아리랑 같은 거 보면 일제시대 때 내가 태어났으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죠, 진짜.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민초들의 선택도 막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토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독립유공자라고 막 이렇게 표창 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이제 기록에 남지만, 토지 보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독립유공자도 아니고 아무 그렇죠. 역사에서 혜택을 받은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박수조차 못 받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박정희 선생의 토지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뭔가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위안도 얻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누구나 이제 책은 귀찮아요. 귀찮잖아요. 집에 가서 책 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그냥 그렇죠. 자고. 예, 예. 네. 그럴 때 이제 나름대로 좀 강제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업무, 자기 개발 이런 중심이 말고, 우리의 삶을 위안을 주고 또는 한 3,000년 정도의 어떤 시공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막 횡단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인문학 독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문학 독서가 필요하지만 게을러서도 안 하고 시간이 바빠서도 안 하고. 근데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는 한 달 전에 다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약을 해놓고.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아내 자식들 다 챙기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새벽 5시에 혹은 6시 이렇게 공치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독서는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물론 이제 바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치밀한 사람들은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이 나왔나 다 이렇게 보고 좋은 책을 가려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 열정을 안 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 책이 약간은 좀 그런 게으른 독자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 가욕입니다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책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 이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논어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공자의 이야기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구절이 이렇게 말만 잘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공자님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공자님이 왜 특히 이렇게 말만 앞서고 말만 잘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걸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어떻게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또 돋보이지 않나요? 네, 엄청 돋보이죠.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도 막 이렇게 말을 진짜 유창하게 잘하고, 제가 만나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경계하지 않았을까. 진정성 있는 말. 진정성 있는 말. 그래서 공자의 특히 공자가 아주 좋아하는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자공은 상인 출신인데 상업을 엄청 잘해가지고 돈을 그랬죠. 벌고 공자가 엄청 당시에 멋쟁이였다고 해요. 막 옷도 엄청 잘 입고요. 또 음식도 그냥 가져오면 그냥 안 먹고 그냥 음식도 엄청 이렇게 자기 입맛에 이미 고급인 거네요. 네, 고급인데 그걸 다 이렇게 대준 사람이 자공이라는 제자인데 그 자공이가 항상 말이 앞섰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공자가 한 번은
자공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언제쯤 되면은 저런 경지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공자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은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막 타박을 줍니다. 아. 그러면서 항상 가까이에 이렇게 두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필요에 예. 의해서도 두고, 근데 이제 자공이라는 분은 이제 또 지략이 뛰어나고 예. 외교력이 뛰어나서 말을 이렇게 잘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이제 쓰임새가 있는 예. 거죠. 제자 중에서도. 외교를 하려면 가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언변을 구사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항상 이제 네가 말 때문에, 언변 때문에 항상 너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걸 그때그때 이제 주의를 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자꾸 끌어내리는 역할을 서성이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좀 그렇던 신화들이 있는데 키가 크면은 성공한다. 외모가 좋으면 성공한다. 영어를 잘하면 성공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잘하면 성공한다. 근데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뭐 키가 크다고 해서 그렇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또는 뭐 외모가 특출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이거하고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요. 또는 뭐 영어를 막 이렇게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성공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막 영어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뭐 그냥 토익, 토플 뭐 쓸데없는 사람들한테서 다 이렇게 그렇죠. 시간 낭비해가면서 다 시키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말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메모의 기술 2라는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개정판으로 한국의 메모 달인들이라는 책으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만난 어떤 보험 영업의 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라 가지고 제가 인터뷰할 때도 막 혼이 났어요. 그런데 보험왕을 무려 8년, 9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숫기가 없는데도요? 네, 숫기가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는 결코 보험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절대 결코 보험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장담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아버지의 모든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무려 7, 8년 그리고 내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한 10년까지 보험왕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할 때 이렇게 막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믿음을 주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례는 제가 언제 한번 광양 그 매화 마을을 한번 가려고 패키지 관광버스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무진장 구간이 있습니다. 무주, 장수, 전북에 그 구간을 갈 때 이제 관광버스 타고 가면은 그걸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촌부가 한 사람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도라지 분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뚜룩 나눠주더니 두서없이 제가 이거 도라지를 키웠는데 그냥 도라지만 팔아서는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분말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가져왔다. 제 정성을 담아서 그냥 만든 것이니까 2만 원짜리를 1,000원에 드리겠다 하니까 거의 다 샀어요. 저도 하나 사고.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말을 아주 그냥 뻔지르르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믿음이 오히려 안 가가지고 오히려 안 샀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자가 말씀하신 그 말 잘하는 일을 싫어하노라. 그게 이제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데요. 그게 오부영자라 그러거든요. 오부영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을 못해도 진정성 있게 말을 하면 그게 말을 잘하는 거다. 역설적으로 그 말이 아닐까. 그래서 공자께서도 말을 공자는 이렇게 청산유수 같이 할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자도 이렇게 향당, 그러니까 마을 해관에서 옛날에 모이면 그 마을 해관에 모인 다른 노인들 있는 틈에서 있으면은 말을 막 아주 막 그냥 어눌하게 했다고 해요, 일부러. 근데 조정에 나가면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면서도 질제 있게 하면서도 이제 말을 삼갔다고 하거든요. 너무 또 튀면은 어떻게 보면 또 뭐라 그럴까? 적이 생기고 적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말을 아주
절제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래서 면에서 마을에 있어서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굳이 예,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말, 그리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골 노인을 만났을 때 혹은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아주머니의 그 격에 맞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죠. 예. 또는 촌부를 만나면 촌부의 격에 맞게 이야기를 해라. 예, 예. 또는 이제 신문기자를 제가 할 때는 이제 대통령을 만나면 예. 대통령의 위치에서 이렇게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격에 맞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촌부를 만나는데 막 자기가 온갖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철학 쏟아내면 얘기하고 이러면 전혀 이제 딴 세상으로 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 저거 참 똑똑한 걸 자랑할 게 없어서 나한테까지 하는 거구나. 예, 예. 오히려 그렇게 타박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예, 예. 환경, 예. 자리 이런 걸 봐서 이제 자기 말을 절제 있게 조리 있게 예. 항상 절제 있게 말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공자도 항상 자공이가 막 앞서 나가면 막 이렇게 무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예. 끌어내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논어가 나오고 그 100여 년 만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서양의 최고 자기계발서다라고 네. 이제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동양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네. 이제 한번 서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왜 자기계발서 중에 최고일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계발서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예, 카네기 관련된 뭐 자기계발서 맞습니다. 뭐 이런 걸 많이 읽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저도 이제 접했어요. 예, 예. 저도 이전에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 이런 걸 접할 때 뭐 친구론도 나오고 우정론도 나오고 또는 뭐 재물론도 나오고 행복론도 나오고 사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말이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한테 주는 윤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행복에 대한 내용. 행복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네가 자라서 행복한 개인이 되고 예, 예. 또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네가 일조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가. 예, 예. 그런 어떤 그렇게 보면 이제 윤리적인 내용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예. 윤리적인 등록이 그렇죠. 예. 네,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 나오고 뭐 재물에 대한 거 나오고 또 뭐 행복에 대한 거 나올 때 뭐 뻔한 이야기가 뭐 재밌겠나 뭐 이게 이런 뻔한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적인 철학자의 반열에 올랐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 카네기류의 자기계발서를 보고 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예. 봤더니 모든 게 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원전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원전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친구를 사귈 때 유용함을 다 요즘 모든 친구 관계가 유용함을 따져서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내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 성진하는데 좀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예, 있을까? 예. 또는 뭐 이렇게 내가 가는 어떤 길에 뭔가 이렇게 좀 예, 예. 후원자가 돼줄 수 있을까? 그런 걸 막 따지면서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서 내려와 버리면 그냥 인간관계마저도 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래가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아니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다 나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가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성공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이라고 그러는데 성공의 목적이 돈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예.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너그러움과 호탕함, 방탕함, 인색함, 재물을 쓸 때 어떤 네 사람은 가지 기준으로. 네, 예. 너그럽게 이렇게 재물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호탕하게 쓰는 사람이 예. 있고 막 이렇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막 너무 과다 지출해서 예. 방탕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기가 가진 거는 너무 많은데 베풀기를 아주 짓거리만게 해도 안 하는 막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지 않는 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재물과 행복을 논할 때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재물의 사용법은 너그러움과 호탕함이지 방탕함과 인색함은 행복마저도 앗아가는 그런 예. 거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막 많은 부자들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상속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세금을 안 떼고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막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우스갯소리로 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뭐 이렇게 재산을 자녀한테 상속해 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막 고민하다가 막 그냥 머리가 아픈 그런 부모들도 특히 아버지들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에 이르는 길이구나. 뭔가 좀 교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20대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감흥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자녀들이 좀 장성해지는 한 40대 이후 이렇게 보면 막 가슴 뭐 이렇게 와 닿는 책이 아닌가. 제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저도 20대 때 볼 때는 뭐 이게 뭐 책인가, 이게 뭐 아주 역사에 수놓을 그런 위대한 철학서인가 그랬는데 그게 모든 자기 개발의 뭐라 그럴까 원조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박사님께서 쭉 다루신 이야기들 중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요. 그 중국의 살아있는 현인으로 대접받고 있는 그 남회근 선생의 책 주역계사 강의를 다루시면서 항룡유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원래도 흥룡해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 특히 이제 중국,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용을 상당히 이제 상스러운 동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을 이제 빗댄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잠용, 그 다음에 이제 견룡이라고 눈에 보이는 용, 그 다음에 비룡, 하늘로 이렇게 날아간 용. 하늘로 날아간 용을 이제 군주에 비유하면은 이제 엄청 이렇게 제대로 된 군주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 비룡에서 최고 절정의 경지에 이른 용을 이제 항룡이라고. 절정의. 그러니까는 가장 정상 중에서 정상에 올랐고 인기가 가장 무르익었고 군주 중에서도 최고의 군주.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성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주 절정의 단계에 이른 그런 사람들을 항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공자께서는 항룡은 유해다.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잖아요. 친구도 없어지고. 그렇죠. 외롭고 고독하고. 네. 어떻게 하면 정상을 유지할까 항상 막 이렇게 자불안석에 빠지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그 정상을 막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서 고독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자께서 항룡유해에 대한 언급은 항상 그런 어떤 정상에 있을 때의 외로움, 정상에 있는 사람일수록 고독하고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처신에 신중함을 기해라. 정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고 또는 외롭고 고독하다. 그걸 알아라.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인간이 절제하고 자만심을 경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어로 그걸 휴브리스라고 그럽니다. 휴브리스. 그러니까 휴브리스는 이 가진 자 혹은 정상에 오른 자, 성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공한 자들이 대부분 빠지기 쉬운 오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만. 그래서 그리스 비극들을 보면 대부분 다 영웅들은 오만에 빠져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걸 이제 경계하기 위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휴브리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는 항룡유해가 이제 휴브리스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상에 이른 자가 너무 정상에 그런 이르는 것만 욕심을 내다가는 소위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해건 선생이 예를 들은 게 원세계입니다. 원세계. 위안스카이. 네. 예. 원세계가 황제가 되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었죠. 1월 달에 황제에 올라서 3월 달에 폐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아들이 그건 아버지가 올라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간언을 했어요. 간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치고 그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드러냈을 때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황룡유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최고의 권력자인 왕조차도 줄서기랑 처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마키아벨로의 군주론도 생각이 나고 박사님 책에도 이제 군주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군주론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책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주역, 뭐 노너도 마찬가지고요. 뭐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역을 볼 때는 명리학 입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는 자녀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을 쓰고 또 인문학 관련된 책을 쓰니까 항상 이제 자녀 교육 또는 자기 경영 또 나아가서 이제 가족 경영 뭐 이런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책을 보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책을 볼 때는 항상 그런 어떤 컨셉을 이렇게 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테마를 갖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군주론도 물론 이제 군주론이 마키아벨리가 신생 메디치가를 위해서 썼지만 우리가 왕의 입장에서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자기 경영을 하는 사람은 자기 경영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이제 또 포괄적인 의미로 조직 경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뭐 통치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줄서기 그거는 이제 황제를 빗대서 한 이야기인데요. 황제가 로마 시대 때 황제는 자기의 권력에 의해서 황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군인, 귀족, 시민 이 삼두마차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 사회가 왕성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항상 찬밥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득세는 귀족이나 군인이었는데 귀족들도 물론 시대 때나 귀족이 득세를 했지만 거의 전 시대를 군인들이 득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로마 황제들은 군인의 눈치를 봐야 됐다는 거죠. 군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군인의 비위를 거슬렸다가는 아무리 선한 황제라도 마음 착한 황제라도 가차없이 폐위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키아벨리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위는 절대 결코 거스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뭐 신문사 기자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줄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국장, 신문사 같은 경우는 국장을 뽑으면은 뭐 국장 그 라인에 또 줄을 서야 되고 또 뭐 일반 기업체에도 뭐 다 이렇게 그렇죠. 네 사람 뭐 소위 얘기한 파벌들도 있고 물론 뭐 그 파벌이 좀 건설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조직에 악을 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줄서기를 해야 할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줄서기를 안 한 제 선배가 부장이 한 사람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선배가 회사 생활을 가장 오래 했어요. 아, 그런가요? 줄서기를 가장 잘한 사람은 가장 먼저 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력 서열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 파벌이 2년 동안 권력을 잡으면 또 다른 파벌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 파벌이 또 권력 이동하면 이 파벌은 여기에 줄 섰던 사람은 가차없이 또 내쳐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데에서는 뭐 우리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적인 입장에서 군주론을 읽으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줄서기도 그걸 그대로 이제 조직 경영 차원 혹은 자기 경영 차원에 딱 대입하면 어떻게 줄서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말했다시피
가장 강한 집단의 미움을 받는 것은 피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줄서기를 안 하면 가장 강력한 집단하고는 약간의 이제 뭐 우호적인 관계는 형성할 필요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안 그러면 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예. 네. 이제 한번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그 시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영국의 그 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굉장히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 언급을 하셨고요. 네. 실제로 시인의 직관과 네. 사업가 스티브 잡스 네.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연관이라던가 예, 그런 그 관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CEO든 혹은 경영자든 예. 혹은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는 통계적인 걸 동원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기존에 이제 어떤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경험적인 경험칙들을 동원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통계적인 걸 절대적으로 둬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경험적인 어떤 그런 경험치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는 뭔가 이렇게 기울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그럴 때 이제 가장 요구하는 게 번뜩이는 통찰력이라지 않습니까? 리더한테 가장 요구되는 게 통찰력인데 그 통찰력은 두 개 다 바삭하다는 표현이 너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통달한 상태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는 통찰에 의한 결정, 정책 결정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직관이거든요. 직관. 네. 그래서 어떤 CEO나 뭐 어떤 리더들은 직관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예.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리더야말로 가장 필요한 무기가 직관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이제 칼럼을 쓰고 글을 쓸 때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누구보다도 막 이렇게 동양적인 선사상에도 그렇죠. 취했고 예. 막 고전도 중시해서 그랬죠. 읽었고요. 예. 그리고 또 신비주의에 막 빠지기도 예, 했고 예. 그 신비주의적인 대표 시인이 18, 9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영국의 신비주의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예, 사람이거든요. 윌리엄 블레이크, 예. 네. 근데 윌리엄 블레이크의 삶이 이 스티브 잡스의 삶하고 상당히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뭐 어린 시절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나아갈 발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예. 추진력 있게 이렇게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시인으로 대성을 했지만 예. 자기가 당대에 살아있을 때에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주지 않았던. 않았던 시인인데 예. 사후에 이제 막 이렇게 예. 각광받는 그런 시인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던 시인이라고 알려지면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막 우리나라에도 막 소개되기도 예, 하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가 윌리엄 블레이크를 좋아했다라는 걸 어디서 보고 윌리엄 블레이크 시를 이제 봤거든요. 시를 보니까 스마트폰을 영상시키는 딱 시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시어가 있었네요. 네, 예. 네, 네. 예, 이 손 안에 예, 예. 손 안에서 모든 이 우주를 움켜잡는다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 안에서 영혼을 붙들고 예. 손 안에서 영혼을 붙든다는 거는 손 안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그렇죠. 모든 다 것들이 다 담아낸다는, 들어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의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뭘 보는 것은 그만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예, 예. 보지 않으면 상상력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봄으로 해서 읽음으로 해서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거기서 이제 우리 시대를 가장 뒤흔들어 놓은 스마트폰이 탄생한 게 아닌가.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 부정적인 부정적인 면도 면이 있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우리의 인간성을 좀 많이 파괴하는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엄청난 그쵸. 발견이지 삶을 않습니까? 바꾸는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렇죠. 모든 삶의 패러다임을 예, 한순간에 맞습니다. 확 뒤바꿔버렸고요.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스티브 잡스는 결코 테크놀로지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예, 예. 집안에 TV도 하나 없고 예. 뭐.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사실 추구했던 그쵸. 그렇죠. 예. 뭐 집에 의자도 하나 갖다 예. 놓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테크놀로지의 창시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그 상상을 불러일으켰던 게 저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 순수의 전조라는 예. 제목의 시거든요. 순수의 전조라는 그 시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예. 네. 또 이제 박사님의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이제 느낌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당한 독서량이시다. 독서를 어떻게 네, 하실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네. 실제로 책을 읽으실 때 꼭 메모를 하시면서 네. 생산적인 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생산적인 독서라는 게 어떤 독서인가요?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이전에 이제 뭐 메모의 기술과 관련된 책을 쓸 때도 이제 읽었고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생산적인 독서라는 말을 닿게 한 그런 독서를 책을 읽은 책이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된 책을 예. 읽었을 때였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보면 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네가 책을 읽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책에 대한 것들을 네 나름대로 양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전해요. 글쓰기에 대한 방식을.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시했던 게 초서라는 게 나옵니다. 아, 초서요. 네, 초서. 초서는 다른 게 아니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문장을 이렇게 따와서 옮겨 놓는 그런 메모하는 거죠. 네, 원문을 발췌해서 이렇게 메모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책을 다 읽고 뭐든 다 원문을 발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다산 선생이 강조한 거는 책을 읽기 전에 자기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무엇인지. 그걸 이제 다산 선생은 주견이라고 했어요. 주견. 자기의 주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경영에 두었으니까 교육적인 부분 또는 뭐 자기 경영과 관련된 부분, 가족 경영과 관련된 부분 또는 뭐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눈이 이제 먼저 확 이렇게 꽂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딱 표시를 해뒀다가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쓴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거든요. 불안이라는 책. 네, 이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으면서 보셨네요. 네,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요. 그 시간이 날 때 이제 이 책을 다시 펼쳐서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이제 접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접어놓은 부분 중에서 더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접습니다. 다시. 두 번 접으셨네요. 네, 두 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내가 왜 이 페이지를 접었지 하면서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뭔가 양식이 되는 게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노트북에 파일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옮기셔서 초서를 하시고 책이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접혀 있는 게 이 책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딱 한눈에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접혀져 있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생산을 가져가준 독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막 가장 베스트셀러에 해자되는 책들도 읽어보면 사실은 어떤 책은 몇 페이지밖에 안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책의 어떤 유명세보다도 허명인 경우가 생산적이지 않는 그런 책이 돼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좀 허탈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생산적인 책인지 독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이제 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접었는가. 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저는 본격적으로 한 게 한 2007년부터 이걸 초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트북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거의 한 10,000페이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하신 네. 예, 분량이 10,000페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2008년 1월 16일 예, 아서 예. 밀러의 셀즈맨의 죽음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에서, 소설이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일부분을 이제 네. 예, 예.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초서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산 정약용 박성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게 이제 저한테 많은 그러네요. 많은 교훈과 예. 그래서 다산 선생이 이제 제 이제 작가의 멘토이자 삶의 멘토로 확 들어오게 된 그런 예. 책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2012년 8월 12일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예, 예. 책을 아. 봤는데 심리학 관련된 책이지만 저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이니까 여기 보면은 천재는 어떻게 해서 탄생된다 뭐 그런 게 많아요. 예, 예. 또는 형제 간의 갈등 관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능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관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의 주견에 맞는 책 읽기를 하면 하나의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초수를 해야 될지가 확확 눈에 확확 들어오게 그렇겠네요.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생산적인 독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도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네. 박사님을 통해서 정확히 지금 제시를 받은 느낌이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셨고 네.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신데요. 네. 다음에 이제 준비 중인 책은 어떤 책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문학을 저도 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인문학에 강한 부모가 인문학에 강한 자녀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집에 와서 부모가 책을 멀리하고 TV나 맨날 끼고 있으면 아이들도 게임이나 하고 TV와 가까이 질 테고요. 그래서 인문학 자녀 교육법 뭐 이런 책도 한번 써보고 예, 싶고 예. 최근에 이제 제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전교 1등 하는 학부모도 엄마들 머리도 막 이렇게 지가 나고 예. 꼴등하는 애는 더 지가 나겠죠. 예, 예. 근데 1등 하는 애도 엄마도 막 이렇게 막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뭐 수능 하나만 딱 쳐서 그냥 그게 석사순으로 그랬죠. 들어갔는데 예. 요즘은 워낙 전형이 많다 맞습니다. 보니까 조건도 맞춰야 되고. 네. 유명 대학 들어갈 아이도 어느 순간에 조금 부모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죠. 저기 뭐 이상한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또는 뭐 실력도 안 되는다고 생각한 아이가 뭐 유명 대학 들어가기도 예. 하고요. 예. 막 이런 현상이 지금 막 뒤죽박죽으로 예.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피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피로 상태에 빠져 있는 특히 어머니들을 좀 해방시키는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통렬한 패러다임을 좀 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입시가 아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뭐 입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든 게 이제 입시로 이제 이렇게 막 내몰리고 있고 특히 입학사정관제로 인해서 뭐 부모들까지도 입시로 내몰리고 그렇죠. 있고 예, 예. 1등하는 부모는 1등하는 부모대로 뭐 중간에 있는 부모는 중간에 있는 부모대로 예. 모든 부모들이 막 이렇게 입시로 인해서 피로사회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입시로 인한 피로사회에 좀 뭔가의 전환점을 가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그 철학, 역사, 문학 그리고 교양에 대한 이야기 박사님과 즐겁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